이게 뭘까요? 낡은 가죽 가방이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종로구 골목 깊숙한 고물상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놓여 있었죠.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도 그곳만은 유독 서늘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어제 누가 가져다 놨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네요. 고물상 할머니의 목소리가 쉰 듯 들렸습니다. 이른을 넘어 보이는 그분의 주름진 손이 낡은 계산대를 두드렸죠. 탁탁거리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무심코 그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웠지만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마치 시간의 무게 같은 것 말입니다. 가방의 가죽은 세월의 발에 있었어요. 구리 새기던 버클은 녹이 슬어 검게 변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원래 제 것이었던 것처럼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얼마예요? 1,000원만 주세요. 어차피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1,000원을 건네고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뭔가 익숙한 향이 났어요. 향수도 아니고 화장품 냄새도 아닌 정말 오래전에 맡아봤던 것 같은 그런 향이었죠.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실제 무게는 그대로였겠지만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가방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 가방만이 제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가방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손잡이 부분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실밥이 보였죠. 누군가 이 가방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을 뻗어 천천히 버클을 열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입이 벌어졌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녹슨 군번줄 하나와 누렇게 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거든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바래고 구석이 찢어진 작은 사진이었어요. 그 안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목이 바짝 말랐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글씨체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50년 전 그 사람의 글씨였죠. 편지지에서 나는 곰팡내와 함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살아서 돌아올게. 약속해.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지만 정신이 아찔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전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1953년 7월에 전쟁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건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도,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도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오직 손 안의 편지만이 생생했어요. 종이의 거친 질감, 바래진 잉크 자국, 구겨진 모서리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걸까? 혼잣말이 적막한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오래된 편지와 군번줄, 그리고 사진 속의 그 사람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가방은 대체 어떻게 고물상에 오게 된 걸까요? 그날 밤 1시간 내내 편지를 다시 읽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든 채로만 있었어요. 떨리는 손 때문에 글자가 흔들려 보였거든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깊게 숨을 쉬어봤지만 소용없었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다시 펼쳤어요. 첫 번째 편지였죠. 1953년 7월 15일. 영숙에게 휴전협정이 곧 맺어진다는 소식이다. 나는 살아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약속했던 그 자작나무 아래에서 기다려다오. 자작나무. 그 단어가 눈에 박히는 듯 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곳이었죠. 한강 둔치의 그 자작나무 말입니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때는 하얀 나무 껍질이 바람에 살랑이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저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서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전사통지서를 꺼냈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던 그 종이였죠. 노란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졌습니다. 육군 이등병 박민호 님이 1953년 7월 20일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또렷한 도장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 도장을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종이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평생 혼자 살기로 다짐했었어요. 편지 날짜와 전사통지서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지는 7월 15일, 전사는 7월 20일. 고작 5일 차이였어요. 그럼 민호는 이 편지를 쓰고 5일 후에 죽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살아서 더 많은 편지를 쓴 건가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폭죽처럼 터져나갔죠. 만약 민호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만약 전사통지서가 잘못된 거라면? 그럼 저는 지난 50년을 헛되게 보낸 건가요? 두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가 더 흐릿했어요. 다급하게 쓴 티가 났죠. 종이도 더 구겨져 있었고요. 영수가 내일 큰 작전이 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편지를 써둔다. 내 군번은 528만 7453이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번호로 나를 찾아다오. 꼭 찾아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생 너만을 사랑할 것이다. 군번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28만 7453. 정확히 일치했어요. 녹이 슬어 잘 보이지 않던 숫자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읽혔죠. 손으로 문지르자 녹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찾으라고 했어. 민호가 나에게 찾으라고 했어. 혼잣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텔레비전 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도 모두 잦아들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세 번째 편지는 종이가 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도 더 많았고요. 펼치자마자 다른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 같았죠. 민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이상했습니다. 영수가 작전이 끝났다. 나는 다쳤지만 살아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곧 제대하게 될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날짜는 7월 18일이었어요. 전사통지서보다 이틀 전이었죠. 그럼 민호는 18일에는 분명히 살아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2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번째,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글씨가 더 흐렸고 종이도 다른 종류였죠. 마치 급하게 구한 종이에 쓴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집에 갈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곧 만나자. 우리의 자작나무에서. 날짜는 1953년 7월 22일. 전사통지서보다 이틀 늦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죽었다고 발표된 후에도 살아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죽었다고 해야 하는 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를 모두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더 많이 보였어요. 글씨체는 분명 민호의 것이었지만 단어 선택이나 문체가 조금씩 달랐죠.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민호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함이 보였죠. 사진 뒷면에는 뭔가 씌어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사랑하는 나의 영숙에게 1953.6 15 민호가 전쟁 중에 찍은 사진이었군요. 그런데 이 사진은 어떻게 이 가방에 들어있게 된 걸까요? 민호가 직접 넣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민호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1950년 여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살이던 제가 한강 둔치에서 처음 민호를 만났던 그 순간 말이죠. 아가씨, 괜찮습니까?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져 울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민호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회색 바지, 그리고 따뜻한 미소. 그의 손이 제 상처에 손수건을 대주던 순간의 부드러운 촉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손수건에서 나던 비누 냄새까지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제가 민호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죠. 목소리가 떨렸던 걸 기억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만남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맑고 따뜻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매일 그 자작나무 아래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처지였죠. 그는 항상 책을 가져와서 제게 읽어주었습니다. 김소월의 시, 이광수의 소설. 그의 목소리로 들으면 모든 글자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진달래꽃 같은 사람이야. 민호가 제게 했던 첫 고백이었습니다. 진달래가 만개했던 4월 어느 날이었죠. 자작나무 주변으로 핑크빛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진달래꽃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진달래꽃이에요? 예쁘면서도 강하거든.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나잖아. 그때 민호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작나무 아래에서요. 민호는 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책 읽는 법, 세상을 보는 법, 사랑하는 법. 그의 목소리로 듣는 모든 이야기가 저에겐 보물이었죠. 영수가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자작나무가 많은 시골에서 살자. 왜 자작나무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나무니까. 그리고 자작나무는 정직한 나무잖아. 겉과 속이 똑같이 하얗거든. 민호의 말처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죽은 척을 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자작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죠. 대신 급하게 쓴 쪽지 하나만이 나무 구멍에 꽂혀 있었어요. 영수가 나라에 큰일이 났다. 나는 군대에 가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꼭 돌아오겠다. 그게 민호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에 관한 소식은 끊어졌죠. 가끔 전선에서 보내온 편지가 있었지만 검열 때문에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건강하다, 곧 만나자 정도의 간단한 말들 뿐이었죠. 그리고 1953년 7월 전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자작나무 아래에서 밤새 울었어요. 하얀 나무 껍질이 제 눈물에 젖어 검게 변할 때까지요. 그 나무도 저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왜 약속을 어겼어? 그날 밤 제가 자작나무에게 한 말이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사르르 떨리는 소리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대답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자작나무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민호와의 모든 기억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기억들이 이제는 아픔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대신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호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50년 동안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편지들이 모든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만약 민호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제가 50년 동안 지켜온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혼자 외롭게 살아온 그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민호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였죠. 민호야, 너는 정말 살아있는 거니?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깊은 밤 속에 있었어요. 50년 전 그 여름밤처럼 말이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보기로요. 민호가 정말 살아있는지, 그 편지들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5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의문을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군번줄을 들고 국가보훈처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걸어가는 길에 심장이 쿵쿵거렸죠. 혹시라도 민호가 정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528만 7453번 군번 기록을 찾아달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 안에 딱딱 울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죠.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어요. 있습니다. 박민호, 1930년생, 1953년 7월 20일 전사. 정말 전사가 확실한가요? 혹시 실수는 없었을까요? 공무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봤죠. 전사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누가 신원을 확인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다만 당시 소속 부대는 알 수 있습니다. 7사단 3년대였네요. 7사단 3년대. 그 정보라도 얻은 게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 자료들을 뒤져보기로 했거든요. 두꺼운 전사 자료집을 펼쳐보니
7사단 3년대의 활동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1953년 7월 20일 그들은 철원 지역에서 큰 전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많은 병사들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개인별 기록은 없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때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일부 병사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웠으며 추후 추가 조사를 통해 명단을 정리하였음.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그럼 혹시 잘못 판단된 경우도 있을까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민호의 고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경기도 의정부였죠.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가 살던 그 작은 마을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어요. 박민호요? 그 집 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 좋게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네, 그 사람 맞습니다. 전쟁에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 집안이 참 불쌍했어.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부모님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니. 그럼 민호가 정말 살아있다 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였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요? 민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가끔 그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거든요. 밤에 주로 왔는데 뭘 찾는 것 같았어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네, 중년 남자들이었는데 군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몇 번 봤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할머니의 말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민호가 죽은 후에 왜 그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찾았던 걸까요? 혹시 그들이 뭘 가져갔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번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민호네 집에서요. 큰 가방. 혹시 제가 고물상에서 찾은 그 가방일까요?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의정부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민호의 전쟁 동기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얻은 정보로는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도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생존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봉수라는 분이었어요. 종로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중반의 할아버지였는데 민호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급변했어요. 박민호를 어떻게 아십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민호의 연인이었다고, 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 사람 참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이봉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민호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일반 병사가 아니었던 거죠. 특수 임무? 민호가 특수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임무였나요?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임무 때문에 죽음을 위장해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장? 편지에서 봤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봉수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수임무라니, 죽음을 위장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없나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 일은 묻혀야 할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50년을 기다린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발이요. 저는 민호를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가 죽었다고 믿고 혼자 살아왔고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고민이 섞여 있었어요. 긴 침묵 후에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그럼 한 사람만 더 만나보세요. 김상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민호와 가장 가까웠거든요. 하지만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김상철 할아버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강북구에 살고 있다고 했죠. 이상하게도 주소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상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할아버지는 7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 다친 거라고 했어요. 박민호의 연인이었다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네, 영숙이라고 합니다. 민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었습니다. 컵을 받는 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민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진실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요? 네, 알고 싶어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용감했죠. 하지만 운이 나빴어요. 무슨 뜻이에요? 1953년 7월 20일 우리 부대는 큰 작전에 참여했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임무였죠. 민호와 저 그리고 최동수라는 친구까지 셋이서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임무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적군과 마주쳤죠. 총격전이 벌어졌고 최동수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 민호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요? 최동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기로 한 거예요. 적들의 주의를 끌면서 우리를 도망치게 해준 거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호는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편지들은 가짜였단 말인가요? 하지만 잠깐 더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실 최동수가 살아났어요. 민호의 희생 덕분에요. 그런데 최동수는 민호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마치 형제처럼요. 그래서요? 최동수는 민호가 죽은 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 때문에 민호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민호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분을 바꾼 거예요. 최동수는 죽은 것으로 하고 자신이 박민호라고 주장한 거죠. 실제로 얼굴도 비슷했고 민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 편지들은 최동수가 쓴 건가요? 최동수는 민호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작나무 이야기, 진달래꽃 이야기,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민호인 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살아있어요.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민호가 아니에요. 최동수예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민호는 죽었고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쓴 것.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그 사람은 최동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상철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진짜 민호는 죽었고 제가 그리워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마치 한순간에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았죠. 민호야, 정말 죽은 거니? 혼잣말이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저 에어컨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편지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쓴 글씨로 보였어요. 아니,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글씨였죠. 최동수라는 사람이 민호인 척하며 쓴 편지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글씨체도 문체도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 사람의 연인에게 편지까지 쓰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를 속이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려고 한 건가요? 하지만 분노와 함께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진짜 민호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했죠. 그런 착한 사람이 23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50년을 기다렸고요. 내 인생은 뭐였을까?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물어봤습니다. 70살의 노인이 된 저를 보니 더욱 허망했어요. 젊음도 사랑도 모든 걸 민호를 기다리며 바쳤는데, 그런데 그 민호는 진작에 죽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결혼 제의도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뿌리쳤어요. 민호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김상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최동수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직접 만나봐야 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따져봐야 했어요. 정말 만나보실 건가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꼭 만나봐야 해요.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였어요. 꽤 먼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죠.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좀 나아 보였죠. 70살이지만 아직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민호, 아니 최동수를 만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궁금증,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감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가 들어 변했을까요? 그리고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연수구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2층에 살고 있다고 했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50년 전 그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최동수 씨죠? 저는 영숙입니다. 문이 더 벌어졌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 중반 정도의 할아버지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죠.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왜인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눈빛과 비슷했어요. 영숙, 영숙이구나.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민호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를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건가요? 최동수의 집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전쟁 당시의 사진들도 있었죠. 젊은 군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진짜 민호였을 거예요. 앉아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최동수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죠. 50년 만에 마주 앉은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많이 늙었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쓸쓸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민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서도 듣기 싫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민호인 척했어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나를 살리려고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민호 행세를 한 건가요?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민호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려던 일들을 대신 하고 싶었거든요. 최동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민호는 전쟁이 끝나면 당신과 결혼해서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자작나무가 많은 곳에서요.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편지에 자작나무 이야기를 썼던 거군요. 네. 민호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대신이라도요. 최동수가 일어나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낡은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민호가 당신에게 쓴 진짜 편지들이에요. 전쟁 중에 쓰다가 보내지 못한 것들이에요. 진짜 민호의 편지들.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어요. 최동수가 쓴 것들보다 더 정성스럽고 따뜻했죠. 영수가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자작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 빨리 끝나서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 진짜 민호의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나왔어요. 왜 이걸 진작 주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제가 민호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동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민호는 자원에서 희생한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최동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어요. 5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손이었죠.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민호도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최동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군요. 민호가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더 이상 민호인 척하면 안 돼요. 네, 알고 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럴 생각이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최동수가 상자에서 마지막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호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당신에게 주라고 저에게 맡긴 거예요. 마지막 편지. 손이 떨렸지만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민호의 글씨였죠. 영수가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야.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 비록 함께할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해.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줘.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웃으며 살아줘.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동수도 함께 울었어요. 5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네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행복해지세요. 최동수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당신도요. 이제 최동수로 살아가세요. 민호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요.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에 대한 기억들, 전쟁 당시의 일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5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슬픔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최동수와 헤어진 후 저는 오랜만에 그 자작나무가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어요. 민호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니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5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민호야,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글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의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편지들과 최동수가 쓴 편지들을 따로 나누어 보관했어요. 둘 다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하나는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는 그 사람을 기억해준 우정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최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약속 장소는 인천의 한 카페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최동수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잠을 제대로 잤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민호라는 매개체 없이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죠.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최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저 혼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고아들을 돕는 일이에요. 혹시 함께 하실 생각 없으세요? 봉사활동. 생각해보니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최동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후손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보람찬 일이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최동수와 저는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끈끈했어요. 민호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죠. 민호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어느 날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을 때였어요. 왜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과 자신의 친구가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와 최동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좋은 친구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우정이었죠. 가끔 생각해봐요. 어느 날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뭐요? 만약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민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겠죠.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5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리움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도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저희는 작은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 모임이었어요. 저와 최동수도 참석했죠. 최동수 할아버지, 영숙 할머니,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밝은 미소들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혼 안 하세요?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저와 최동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도 가족이에요? 그럼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와 최동수가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민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민호야, 나 이제 행복해. 내가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곱게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매일 꺼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마음속에 민호가 살아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영수가 잘 살고 있구나. 고마워.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